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너어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제4장 영혼의 쉼터 8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달라이 라마. 어느 날 아침 친한 동료 의사가 내게 말했다. 오늘 달라이 라마를 위한 정찬에 초대받았는데 같이 가지 않겠어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라고 믿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늘 깨달음과 깨달은 사람에 대한 적잖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동안 소위 각자라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보았지만 별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실망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달라이 라마는 그들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환영 정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순진하게도 나는 30-40명 정도가 초대되는 오붓한 정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커다란 홀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사람들과 정치인, 언론인과 명사들이 다 모인 듯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몇천 달러 나가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옷을 걸친 여자들이 술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달라이 라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자리는 몹시 어색하고 불편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의 동료 의사도 이 자리를 불편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바로 그때 달라이 라마가 도착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달라이 라마와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만들었고 우리는 비교적 앞줄에 서게 되었다. 내 동료 의사는 자기가 치료하는 암 환자를 위해서 뽑은 커다란 사진을 들고 왔다. 그녀는 이 사진들을 달라이 라마에게 보여주고 한 가지 질문을 할 생각이었다. 사진들은 크게 확대한 것으로 무거운 나무 액자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쇼핑백에 담아왔다. 달라이 라마가 가까이 오자 그녀는 액자를 쇼핑백에서 꺼내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밀려 쉽지 않았다. 겨우 쇼핑백에서 사진들을 꺼내는 순간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개의치 않고 달라이 라마에게 자기 소개를 한 후 자기가 하는 일과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넓은 홀에 그들 밖에는 없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마무리가 되면서 달라이 라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친구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쇼핑백을 집었다. 그러고는 쇼핑백을 열어 친구가 사진을 도로 넣을 수 있도록 그녀를 향해 입구를 벌려주었다. 그런 작은 제스처가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후에 그 순간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 방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단지 그의 행동 때문에 특별히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달라이 라마의 제스처 속에서 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달라이 라마는 기꺼이 나의 동료에게 일어난 문제에 응해주고자 했다. 나는 그에게 내재한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주워 사진을 다시 넣는 것은 내 동료에게도 달라이 라마에게도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달라이 라마를 진정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쇼핑백을 집어 벌리고 있을까?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의 작은 행위를 통해 내 안에 내재한 외로움,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던 어떤 부분이 깊은 위로를 받는 것을 느꼈다. 다분히 감상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분은 진정한 나의 벗이야. 그 순간 그것은 진실이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진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나는 47년 동안이나 크론병을 알아왔다.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었는데 1981년 갑자기 여러 가지 두려운 증세가 나타났다. 가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고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피곤이 몰려왔으며 완전히 탈진이 되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해보았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나의 건강 상태는 분명 정상은 아니었다.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 이런 증세는 점점 더 자주 일어났고 심해졌다. 나는 정기적으로 의사들을 만났다. 그들이 내 병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었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의 증세에 대해 더는 의사들에게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도 더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증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나는 틀림없이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커다란 창문을 통해 망연히 바라본다는 느낌이 나를 옥죄었다. 불안해졌다. 그래서 한 연구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 만난 외과 의사에게 진료 예약을 했다. 닥터 스미스는 어느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다. 그 병원의 특성은 환자가 의사와 얼마 동안 시간을 가질 것인지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15분 동안 면담하기로 예약을 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약속을 한 것이 슬그머니 후회가 되었다.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치의를 비롯한 우리 병원의 의사들이 몇 시간씩 시간을 내 검사하고 진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가 15분 동안 나를 만나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닥터 스미스가 들어왔다. 그는 내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몇 분 동안 내가 가져온 진료 기록지를 읽었다. 그는 나를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담긴 나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껴졌다. 나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말했다. 일반적인 증세에서부터 이상한 냄새 때문에 자다가 깬 일, 방향 감각을 잃어 집에 오는 길을 찾지 못했던 일 등을 모두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내 얘기를 들었다. 나는 고요한 가운데 다른 증세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것은 다른 의사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맨 처음 나를 진찰한 의사가 크라운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40세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일.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를 모셔온 일 등에 대해 얘기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보이는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수 있는지, 내 건강 상태로 계속 환자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을 말하고, 친구가 나를 저버렸다고 느꼈을 때의 외로움 등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를 전부 하는데 불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닥터 스미스는 전혀 말을 끊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만 했다.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을 통해 그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내 손을 잡아주며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이해했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그는 진료 기록지를 보면 당장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만약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함께 기다려 봅시다. 다른 의사들이 그런 것처럼 그도 특별한 진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깊은 관심과 동료애,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면 도와주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15분 동안의 짧은 만남에서 그는 내가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을 덜어주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누군가 나를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일 용기를 지니게 되었다. 몇 달 후 아랫배 깊숙이 숨어있던 큰 농양이 엑스레이 상에 나타났다. 약속대로 닥터 스미스가 수술을 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영혼의 쉼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침묵일 것이다. 드러내지 못한 비판과 불평으로 가득 찬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처가 되고 영혼의 쉼터가 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침묵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침묵을 몹시 목말라 한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침묵은 위대한 힘이 있는 장소이며 치유의 장소다. 침묵은 하느님의 무릎이다. 진정한 성장은 우리 안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험에서 구조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지닐 수 있다. 나는 아주 유능한 에이즈 전문 의사를 안다. 루시아는 지금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정을 집에 모시고 있다. 그녀는 출근하기 전 몇 분 동안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곤 한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가족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었다. 루시아가 아주 어렸을 때 고양이가 사고로 죽었다.
어린 루시아는 처음으로 접하는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은 루시아에게 고양이는 하늘나라에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루시아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루시아는 하느님께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루시아는 울면서 하느님에게 왜 하느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른들처럼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할머니는 루시아를 꼭 껴안아 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상기시켜 주었다. 루시아야, 그때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으셨단다. 할머니는 루시아에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루시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실컷 울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보았을 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비록 할머니가 물음에 답해 줄 수는 없었지만 루시아는 상실감과 외로움이 엷어지는 것을 느꼈다. 죽은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레이첼, 제 할머니는 무릎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말하자면 영혼의 쉼터였지요. 저는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무릎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어주는 거죠. 안식처나 영혼의 쉼터란 우리가 부닥친 삶에서 도망쳐 갈 도피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얻는 장소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 장소를 찾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 어느 호스피스 관계자가 내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대개 삶을 살아오는 동안과 똑같은 성격,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체험을 할 때가 있다. 다음은 내 환자의 외동딸이 아버지가 죽은 후 내게 보낸 편지다. 그는 의사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제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분이셨지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못 견뎌 하시는 분으로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웠지요. 저는 아버지와 지난 몇 주 동안 예전 같았으면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저는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삶을 사시는 동안 세상에 공헌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받았던 여러 상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그중 하나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물론 너란다, 얘야. 저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칭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죽음에서 지성소를 발견하기도 한다. 여기서 지성소란 우리 문화나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이 아닌 모든 것에서 벗어난 진정한 안식처를 말한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하고 소중한 것을 덮어두라고 배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진실을 따르는 것이 본래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면 비로소 가면을 벗는다. 그리하여 자기의 역할과 기대, 자기에게 진정한 것이 아닌 삶의 방식들을 버리게 된다. 처음에는 더는 그것들을 지닐 힘이 없기 때문에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침내 그런 것이 더는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버린다. 그들은 본래의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본래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죽음은 우리를 보다 온전하게 한다. 죽음의 순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비로소 깨우치며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찾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 상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회복을 가져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죽음을 통한 아름다운 치유를 수없이 보아왔다. 죽음은 일종의 헌신이며 섬김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는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실한 본연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중심을 찾기.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의미는 체험을 승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의미는 영혼의 언어다. 타인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그 의미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일이다. 10년 전 일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일일 피정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병동의 모든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도 참여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병원 내에서 별도의 건물을 사용했다. 50명가량의 직원들은 서로를 잘 몰랐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들과 직원들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벽이 있었다. 몇 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호스피스 병동의 책임자가 가장 염려하는 문제였다. 피정은 그 때문에 이루어졌다. 책임자가 병동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떠올렸다. 레이첼 선생님,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병동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해요. 각자의 업무가 병동의 모든 일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오전 강의를 맡아주세요. 나는 다소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여하튼 어려운 과제임에는 분명했다. 더구나 한나절의 시간으로 그토록 미묘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메리원 웨버를 떠올렸고 곧 전화를 넣었다. 그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의사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있는 친구였다. 그녀는 공동체의 형성과 치유의 면에서 탁월한 선생이었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예술가다. 나는 대강의 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스피스 병동은 하나의 조직이고 그곳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요. 다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녀는 내가 강의할 내용을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나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피정에 참석할 사람들에게 엽서를 띄웠다.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작은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썼다. 그 용도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피정날 아침까지도 나는 일이 잘 풀려나갈지 확신하지 못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다소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깊은 강이 우리 일상의 발 아래 흐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곳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 메리온이 제시한 과제는 아주 단순했다. 모든 사람들이 양탄자가 깔린 땅바닥에 앉았다. 거의 50명 정도였다. 그들이 같은 병동에서 일하면서 같은 장소에 모여 앉은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그들은 어색해했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는 그들에게 한 사람씩 자기 이름을 말하고 가져온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물건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떤 상징을 지녔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방 안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먼저 일어섰다. 존이라고 이름을 밝힌 남자는 가져온 물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족관에 들어있던 도자기로 만든 다리였다. 그는 그것을 손에 든 채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죽음을 맞는 환자와 가족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호스피스들의 치유의 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아직 10대 소년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외롭게 투병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그는 자신의 일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병동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요? 그가 말했다. 전화교환원입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나는 감동을 받았으며 그에게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으라고 시켰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다리를 바라보았다. 경직되어 있던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다음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하트 모양의 크리스털로 만든 문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 말로 표현된 것과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신을 집중해 듣는 훈련을 받았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이제 이 일은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병동에서 사회사업가였다. 그녀는 그 하트를 존이 가져온 다리 바로 옆에 놓았다.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가 가져온 물건과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연관시켜 말했다. 각자 가져온 물건들은 모두 독특하고 모두 달랐다. 작은 등대, 가족 사진첩, 자비의 여신상, 손전등, 십자가 형태의 못, 어린 시절의 곰인형, 아기의 신발 등 다양한 물건들이 방안을 채우게 되었다. 모든 물건들은 그들 각자가 병동에서 봉사하는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전에는 어깨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 관심과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조금씩 방 한가운데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실은 그것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전체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피정이 시작되기 전 호스피스 병동의 책임자가 나를 찾아왔다. 깜빡 잊어버리고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무실에서든 승용차 안에서든 그녀의 일을 상징하는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때 그녀는 어정쩡한 표정을 지으며 물건을 찾으러 나갔다. 피정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솔직하게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레이첼이 찾아보라고 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물건을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돌을 꺼내주며 원래 가지고 오려 했던 것보다 더 적합한 것 같다면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단순한 돌이었다. 땅에서 파냈기 때문에 아직 흙이 묻어있는 돌멩이였다. 그녀가 손바닥에 올려놓은 돌을 보여주자 모두 의아한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돌은 부드럽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돌은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죠. 우리는 이 단단한 돌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얼굴로 걸어 나와 그 돌을 초와 하트와 부처상 옆에 놓았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호스피스 병동의 여러 가지 일의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였다. 고요함 속에서 나는 방 안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상담 치료를 받은 환자가 평소에 친근한 것에서 새로움이나 깊은 의미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변화와 같은 것이었다. 병동 책임자의 권위와 결단력은 병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모두 일어나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방안을 돌게 했다. 모두 다른 방향에서 보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하나로 뭉쳐진 듯 보였다. 간호사, 의사, 전화교환원, 청소부, 사회사업가, 의무기록사 등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놓여 있었다. 간호사의 것인지 의사의 것인지 청소부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의 작업이었지만 피정을 통해 일의 차이로 인해 그들을 갈라놓은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일치감을 가지게 되었다. 누군가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모든 봉사와 타인을 섬기는 일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에 타성이 붙으면 영혼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의미가 손으로 만져질 듯 느끼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은 우리가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치지 않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처음으로 한 말. 거의 만 3살이 되기까지 나는 말을 하지 못했다. 소아과 의사는 나의 출생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발육이 늦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내가 말을 더디게 할지도 모르며 어쩌면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다. 물건을 가리키고 그것의 이름을 말해주고 한 낱말을 반복해서 들려주었으며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정신지체일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말을 일축하셨다. 아이의 눈을 들여다봐라. 아니야, 아이는 괜찮다.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내게 말을 건네셨다. 어쩌면 나는 진짜 외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었을지도 모른다. 추수감사절 날이었다. 저녁 식사 때 내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지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보통은 부엌에서 엄마가 밥을 먹여주었는데 그날은 명절이라 어른들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놓인 탁자에 앉은 내가 갑자기 몸을 반쯤 돌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소금 좀 주세요. 살아오면서 나는 수없이 내가 처음 말문이 튀었던 그 순간에 대해 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내가 처음에 한 말은 2살가량부터 외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들려준 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정통 유대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쉐마라는 히브리 말을 가르쳤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 주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의미였다. 전통적으로 쉐마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나 죽음의 순간에 말하기도 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말은 내가 외할아버지에게서 들은 많은 신비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 조금 더 자랐을 때 나는 쉐마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네쉬메레야, 쉐마는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삶은 가치 있다는 의미란다.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내게 그 말을 가르쳐 주었는지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은 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영혼들은 때때로 인간이 되는 결정을 미루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어 그것을 발견하고는 힘들어하기도 한다. 네쉬메레야, 너는 태어날 때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래서 너의 영혼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처음부터 느꼈을 거다. 나는 출생 예정일보다 훨씬 앞당겨 태어났다고 한다. 그 때문에 영혼은 아직 삶을 택할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설명하셨다. 나의 영혼은 내가 인큐베이터에 머무는 동안 내 속에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망설였다. 그 후에 세상에 나와서도 내 영혼은 작은 새처럼 두려워했고 조심했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말을 해주기 위해 내가 말도 배우기 훨씬 전에 쉐마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셨다. 외할아버지는 내 영혼이 그것을 발견하면 힘이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본향으로 가는 길. 암 환자들을 상대로 20년 동안 일을 해오는 동안 나는 우리의 생각과 실제 삶의 괴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는가를 알았다.
스트레스란 단순히 시간에 쫓기거나 일이 많거나 하는 문제라기보다 내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스트레스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암 진단을 받고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암 환자들에게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후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들은 고통의 순간 오히려 참된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 병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을 유발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건강했을 때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사람들은 병이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고자 바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깨트린 상황과 관계를 견디기 위해 힘쓰기보다 필요한 변화를 위해 에너지를 쏟는다.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여성이 자기 스트레스 수치의 변화를 알고 무척 놀라게 되었다고 내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별을 바라보며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저는 그동안 제 별이 아닌 다른 별들을 따라 항해를 하고 있었지요. 다른 사람에게 키에 손잡이를 내어주고 방향을 조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충실하려고 해요. 이것은 제 배이며 제 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무슨 연유로 제가 전보다 더 평화로워졌는지 알고 싶어 하셨지요? 글쎄요. 아마 제가 더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저의 별을 따라 항해를 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와 같은 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오직 깜깜한 암흑 속에서만 자신의 별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별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윗사람이 못살게 굴거나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연인과의 관계가 깨지는 데 있지 않다. 영혼의 감각을 잃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방법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영적인 본성을 거스르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지닐 때에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혼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를 일깨우고 영혼의 감각을 깊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기도, 묵상, 성가 부르기, 요가, 단식, 선 등등. 그런데 많은 놀라운 일들 중 하나가 상실의 체험이다.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통해 영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우쳤다. 몇 년 전이었다. 내 환자 중 유방암을 앓던 여자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당시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꿈에서 어떤 여자가 산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꿈속의 여자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돌을 날라 산봉우리를 쌓았다. 부지런히 돌을 담아 나르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더니 드디어 산을 만들었다. 봉우리에는 흰 눈이 덮인 멋진 산이었다.
그 환자는 산의 정상에 올라섰다. 아주 놀라운 이미지네요. 그래요. 그것은 제게 아주 익숙한 이미지예요. 바로 제 삶이지요. 하지만 저의 예전 삶입니다. 저는 항상 일하고 또 일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점점 승진했어요. 저는 꿈속의 여자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능력과 추진력이 감탄할 만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놀랍게도 산의 중턱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났어요. 저는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요. 깜짝 놀라 그녀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산 꼭대기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여자는 마비가 된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면 여자에게로 산이 덮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여자는 자기가 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나는 몹시 감동을 받고는 이 꿈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물었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힘은 다르다고 말했다. 영혼은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다. 꿈과 음악, 예술, 그리고 부모가 되는 체험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 그것은 때로 우리 일상의 삶의 한가운데에 갑자기 들이닥친다. 영적인 체험은 배움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한순간 우리에게 발견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기도 한다.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거나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바꾼다. 이웃에 살던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내게 그런 체험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주면서 그 속에 깃든 의미를 물었다. 그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별 생각 없이 방을 쓸고 걸레질을 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 겪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과 그 당시 자신의 선택이 일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안에는 필연성이 깃들여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알지 못하는 어떤 이끌림에 의해 살아왔음을 느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부엌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 새로운 의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따라 풀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녀는 인생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상하지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데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럼요. 처음만큼 강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제 삶의 방향에 관한 부분은 그래요. 이제 분명히 따라가야 할 제 별을 갖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아시지요?
옛날 선원들은 별을 따라 항해했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분명히 스트레스가 적어졌고 덜 외롭게 느껴요. 이와 같은 체험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 어떤 것을 아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때로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섬광이 번쩍거리듯 단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 부엌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다. 아마 우리 모두는 진실한 자아를 가리키는 내적인 나침반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본향으로 향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해봐요. 존과 나의 관계는 이스트 베이 병원의 소아과 수련 부장이 전화를 걸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있는 레지던트가 있어요. 똑똑하고 괜찮은 의사인데 이곳의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네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자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거든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내보내려고 해요. 좀 만나 주시겠어요? 다루기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나는 젊은 암 환자 3명을 돌보고 있었다. 건강한 누군가를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요. 나는 그 다음 주 초반에 약속 날짜를 잡았다. 아마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존은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머리에 몸집이 큰 강렬한 인상의 젊은이였다. 그는 구겨진 흰 의사 작업복을 입었으며 목에는 파일럿의 스카프처럼 청진기가 흔들거렸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건넸다. 그래도 그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존,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지요? 그가 맥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보낸 거지요. 여기 오지 않으면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주지 않겠대요. 나는 속으로 시작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존을 좋아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 시간을 마련해 준 건가요? 그는 좀 사나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이 상담 비용을 대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재면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젊은이에게서 느껴지는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리지요. 나는 그를 향해 몸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였다.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문제가 의과대학과 병원의 제도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존은 병원에서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과 제도에 대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그는 여러 가지 불평을 했다. 병원은 자기들을 일주일에 거의 80시간씩 부려먹으면서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주는 월급만큼도 주지 않는다. 선배 레지던트들은 그를 우습게 알고 화인처럼 부려먹는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음식도 형편없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 수련부장은 병원 경영진들에게 잘 보이려 할 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의 권익에는 관심도 없다 등등. 존은 동료 의사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이 환자들을 무성의하게 대한다는 것이었다. 동료 레지던트 몇 명이 정신지체가 있는 어린 여자 환자 앞에서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병의 증세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고 했다. 다른 레지던트는 다리가 부러진 유아에게 진통제 주사 놓는 것을 잊어먹고는 아이가 너무 어려 통증을 호소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동료 의사들이나 병원이나 그의 직업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1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다음 약속을 정했다. 몇 번의 상담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대체로 그의 얘기를 듣기만 했다. 존은 자기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냉정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차고 형편없다고 느꼈다. 그의 분노는 상당히 깊었다. 가끔 그의 감정이 너무나 격렬해져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말하면서도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마치 화염에 쌓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번째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는 환자 부모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은 동료 레지던트에 대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환자는 어린아이예요. 그녀는 이 사람들이 놀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데 그녀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존, 그것이 진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아직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는 잠시 침묵 속에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어린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늘 일이 이 모양이지요? 왜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요?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나는 놀랐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 했지만 오열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당황한 그는 얼른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내고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틀림없이 존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데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가 계속 상담을 받으러 올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약속 시간에 그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제 더는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마지막 상담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는 잠깐 망설였다. 이미 상담비는 지불되었으니까요. 내 기대와는 달리 그는 쉽게 동의했다. 나는 오늘은 마지막 상담이니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 보자고 제의했다. 처음에는 자기는 과학도이므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다. 좋아요, 해보지요. 그에게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라고 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점점 그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나는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놀랐다. 몇 분이 지난 후 그에게 제안했다. 그가 소아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 의미와 고통과 연관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다. 존은 즉시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것을 묘사해 보라고 하자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라고 했다. 존, 그가 어떻게 생겼지요? 그는 머리가 아주 길고 수염을 길렀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색이요. 나는 그 남자가 존이 입은 것과 같은 흰 재킷에 바지를 입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지 물었다. 아니에요. 그는 긴 망토 같은 옷을 입었어요.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샌들을 신었어요. 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는 좀 당황하고 있어요. 왜 그가 당황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알지요?
존은 내 기분에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을 봐요. 그의 눈도요. 그는 정말 부드러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건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만 눈을 뜨겠어요. 나는 몇 분만 더 참고 그 이미지에 머물러 보라고 격려했다. 계속 그를 바라봐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지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계속 바라봐요. 그는 그냥 거기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서 있어요? 팔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어요. 내게 보여줘요. 그는 천천히 자기 앞으로 팔을 내밀더니 손바닥이 위로 가게 했다. 좋아요. 계속 그를 바라봐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는 단지 거기 서서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계속 바라봐요. 그는 가만히 서서 부드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이 눈을 감은 채 팔을 앞으로 내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존이 다시 말했다. 자제력을 잃은 목소리였다. 이 사람은 팔을 내밀고 마냥 서 있을 수 있나 봐요. 영원히. 몇 분간 더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존이 팔을 떨어뜨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듯 흐느껴 울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울었다.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주 작은 새가 왔어요. 그의 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그 이미지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임에 틀림없었다. 나 역시 소아과 의사로 일할 때 성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존의 분노와 고통 속에는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한 희망이 숨어 있었다. 존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필경 개인적인 진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 조금 말해봐요. 우리는 그의 과거를 탐험하는 여행길로 들어섰다. 우리는 함께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읽었다. Brother, Sun, Sister, Moon 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도 갖고 있었다. 그는 그 테이프를 여러 번 보았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동물들을 사랑했다. 어렸을 때는 상처 입은 동물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곤 했다. 그는 수의사가 되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의과대학에 가도록 권유해 진로가 바뀌었다. 우리는 생각에 잠겨 함께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려워요.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동의하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요? 글쎄, 당신이 본 이미지는 소아과 의사인 당신에게 진실하고 적합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다. 존, 왜 소아과를 택했지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지요. 그래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왜 제가 의사가 되었는지를 잠시 잊었어요. 그래요. 이제 그걸 알았지요? 우리는 조금 더 함께 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미소를 짓고 말했다. 존, 성 프란치스코에게 말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웃기 시작했다.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 후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고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2년쯤 지난 후 수련 부장에게서 또 다른 레지던트의 문제를 상담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존은 아주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 레지던트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여자예요. 존은 아주 헌신적인 특별한 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었을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섬김. 근본적으로 섬긴다는 것은 삶을 인간적으로 보고 삶이 당신을 어루만지도록 내어주는 자세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루만져 주도록 허락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아직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이라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어루만져 준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드러기 반응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삶과 관련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련을 맺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를 충족시켜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인간적인 실패로 간주하기도 한다. 개척자들의 시대가 지난 지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문화가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완전히 홀로 떨어져 산다면 반드시 스스로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도시에서 몇천 명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살며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극단적인 독립과 개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냉소적으로 변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를 잘 알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은 우리를 어루만져야 한다. 섬김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다. 진정한 섬김이나 봉사는 전문가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섬김은 그보다는 훨씬 더 진정한 어떤 것이다. 그것은 인간성을 이루는 풍부한 자원을 테이블에 내어놓고 관대하게 나누는 관계다. 섬김은 전문가가 되는 그 이상이다. 섬김은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남을 돕는 데에는 진정한 섬김이 없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삶을 바라본다. 도움을 주는 것과 섬기는 것은 삶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를 당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남을 돕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식하게 된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식하고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섬김이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섬기지는 않는다. 그냥 우리 자신으로 섬긴다. 우리의 체험으로 섬긴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 존재 자체로 섬기는 것을 체험했다. 나 자신을 당황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나의 한 부분을 통해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통합된 존재로서의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이다. 섬김은 동등한 관계다. 섬길 때에야 나의 약함을 의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의 약함을 섬김을 위해 사용할 때 약함이 지닌 힘을 보고 이해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나의 약함이나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바탕이 된다.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셈이 된다. 우리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신비로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외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을 볼 수 있다. 내가 가장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게 배운 의학 지식 덕분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배운 삶에 대한 어떤 것이 나를 겸손으로 이끌었다. 도움을 주는 관계란 자칫 상대에게 빚을 진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섬김은 상호적이다. 섬김에는 빚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상대 안에 있는 약함과 만날 때 서로를 치유하고 강하게 만든다. 섬기게 되면 함께 나아가게 된다. 남을 도울 때는 만족감을 찾게 되지만 섬김은 오직 감사의 체험만을 공유한다. 섬김이나 봉사는 개선시키거나 고쳐주는 것과도 다르다. 인간 잠재력 운동 창시자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그대가 지닌 것이 망치뿐이라면 그대에게는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했다. 당신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디에서나 부서지거나 망가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거나 바로잡아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온전성이나 삶의 진수를 알아볼 수 없다. 고쳐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전문성에 의지한다. 우리가 섬길 때에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온전성을 본다.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꽃피도록 함께 해준다. 그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안의 온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지병을 앓는 47년 동안 나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침받기도 했다. 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고 고쳐준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오직 섬김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온다. 섬기는 사람은 모두 근원적으로 삶을 섬긴다. 섬기는 것은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삶을 투신할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다. 섬김이나 봉사는 삶을 고치거나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통제하거나 지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섬길 때에만 우리는 삶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섬김은 의무보다는 관대함에 가깝다. 섬김은 우리를 서로에게 그리고 삶 자체와 연결시켜 준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 섬길 때에 당신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당신에게 힘을 주고 새롭게 하고 축복할 것이다.